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을 1년간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저는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자,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이건 다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안 주던가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오늘 이제 첫 교시는 간단하게 뭐 공인중개사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세법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예. 혹시 뭐 기존에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 계시나요? 괜히 물어봤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년 동안 이제 세법을 해 나갈 건데 부동산 세법이 무슨 과목인지는 아시죠? 글자 그대로 뭘 배우는 과목이에요? 세금. 네, 세금을 배우는 과목인데 몇 문제 출제되는지는 아세요? 16문제 출제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총 우리가 6과목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6과목을 배우는데 뭐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죠? 총 6과목을 배우는데 1차 과목 2과목에 2차 과목 4과목이에요. 알고는 계셔야죠? 그래서 1차에서 민법하고 학개론을 배우고 2차에서 자, 공법하고 중개사법하고 공시법하고 세법을 배워요. 근데 각 과목별로 40문제씩 해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다만 유일하게 공시법하고 세법은 묶어서 40문제예요. 그래서 3교시 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1교시 시험 한번 보고 2교시 때 시험 보고 다시 3교시 때 시험을 보는데 1교시 때가 민법하고 학개론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2교시 때가 공법하고 중개사법 그 다음에 3교시 때가 공시세법에서 40문제를 봐요. 문제는 공시세법이 한꺼번에 묶여서 40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공시법이 몇 문제냐면 24문제, 세법이 16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문항수가 가장 적잖아요. 그죠?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는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계륵 같은 과목이거든요. 왜냐면 범위는 워낙에 넓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40문제였어요. 공시법하고 세법도 40문제였는데 15회 넘어가면서부터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두 과목이 통합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합격하려면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0점이에요. 그러면 40문제 기준으로 해서 60점이면 몇 문제입니까? 24문제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공시가 24문제, 세법이 16문제. 공시 열심히 해야 돼요? 세법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 눈치를 봐서 뭐하게요? 여러분들께서 돈 내시고 오신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제 과목이니까 세법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세법 열심히 해가지고 16개 다 맞춰도 공시 다 틀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학원을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학원에 왜 나왔어요? 그래요. 합격하려고 나오셨죠. 설마 아니 뭐 이거 배워가지고 나가서 써먹겠다?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시험을 보려고 나온 거지 이걸 배워가지고 뭐 전문가가 되겠다? 그건 나중에 나가서 합격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 나는 아파트 쪽을 하겠다. 나는 토지 쪽을 하겠다. 나는 상가 쪽을 하겠다. 공장 쪽을 하겠다. 아마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학원은 오직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들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 거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딱 합격 점수를 맞게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전체 국가고시, 지금 국가고시죠? 국가고시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즉 몇 개 안 남았어요. 절대평가입니다. 다 상대평가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중개사도 나중에 가면 상대평가로 바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절대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하게 유리한 거죠. 왜냐면 60점만 맞으면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다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6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 것인가는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해야 60점을 맞을 것인가? 자,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겠죠? 근데 공시세법을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나머지는 다 40문제인데 공시세법이 묶여서 40문제. 근데 공시 다 맞추면 24문제. 세법 다 틀려도 합격이에요, 아니에요? 합격이죠? 공시 다 틀리고 세법 다 맞으면 떨어져요. 당연히 뭐 열심히 하시라고요? 네, 공시 열심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공시책을 다 외운다고 한들 공시를 다 못 맞습니다. 24개를 다 못 맞죠? 그 부족한 점수를 어디에서 채워야 돼요? 그렇죠. 세법에서. 그래서 세법이라는 과목은 서포트 과목이에요. 공법에서 부족한 점수, 중개사법에서 부족한 점수, 공시법에서 부족한 점수를 뒤에서 받쳐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16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는 하되 따로 시간을 내서 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세법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중에 가면 제가 그럴 거예요. 제발 세법 전략 과목으로 삼지 말라고요. 전략 과목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수업을 안 들으면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수업 시간은 빠지지 마시라고요.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주시면 나중에 가서 제가 10개까지는 맞춰드릴게요. 장담컨대. 아시겠나요? 대신 수업 빠지시면 절대 못 맞습니다. 이건 극과 극이에요. 세법은 뭐 중간에 7개, 8개 맞는다? 이런 경우 없어요. 보통 4개, 5개 아니면 12개, 13개예요. 아예 잘 맞든지 아예 못 맞든지. 근데 꾸준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최소한 10개는 맞아요. 근데 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면 절대로 10개는 택도 없습니다. 8개도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 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중개사 과목하고 합격 점수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니까 알고 있죠? 여기 올 때 상담 다 받으셨죠? 그래서 1차 평균 60점, 2차 평균 60점, 60점을 맞으려면 24개씩, 그리고 과목별로 꽈락 40점 미만이면 탈락이죠? 그러니까 꽈락은 면하되 전체 평균, 1차 평균 따로 2차 평균 따로, 1, 2차 합쳐서 60점 아닙니다. 예,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 2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세법 출제 범위 및 기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받아보시게 되면 기본서 받아보시면 이제 교재 순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뭐부터 봐야 돼요? 순서부터 보는 게 원칙이에요. 전체 모습이 눈에 보여야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조세 총론이라는 게 있고 취득세라는 게 있고 등록면허세, 뭐 재산세, 기타 지방세라는 게 있고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 중에 출제 비중을 보시게 되면 총 16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양도소득세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요. 취득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양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다 맞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 그러면 60점을 맞으려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가 눈에 보이죠? 당연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그 밑에 기출문제 분석에서 나와 있는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적어왔는데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수업 합격을 위한 수업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법은 실무세법이 아니에요. 이론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하고 괴리가 좀 있어요.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나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세법 배우냐고요. 안 배운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몇 문제 안 돼서 그 새끼 마음에 안 들어서 수업 안 듣는다고 하세요. 왜냐면 세법 배운다 그러면 100%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나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물어볼 거거든요. 이 세법은 돈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정말 대답을 잘해줘도 본전. 조금이라도 잘못해주게 되면 완전히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담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배운 내용이 실무에서 못 써먹지는 않아요. 써먹을 수는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무세법하고 이론세법은 괴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되는데 이론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시겠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무세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시험 볼 수 있는 기계로 만든다. 즉 답을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이걸 나가서 써먹게끔 해드리지는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변에서 들어봤는데 내가 경험상 이거 되는데? 이렇게 하던데? 그런 생각은 여기서부터는 다 버리세요. 혹시라도 경험을 해봤다면 세금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드는 거지 전문가로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야기했을 때 들리면 되는 거지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이 꼬여요. 내가 미쳤다고 이 세법을 해가지고 지금 인생이 꼬였잖아요. 원래 이 세법 과목이 대학교에서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이게? 경영대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원래 법률 과목,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6과목 중에서 학개론만 빼고는 다 법률이죠? 법률인데 원래 법률은 법대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세법은 법대에서 안 가르쳐요. 경영대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원래 학개론하고 세법이 교차해요. 같이 움직이고, 학개론이 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세법이 역시 경영대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법 하는 사람은 원래 학개론 수업을 같이 해요. 그리고 학개론 수업하는 사람도 세법 수업을 같이 하고 그래서 학개론 문제에서 세법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걸 2개를 같이 했다가 그래도 학개론은 정말 부담이 많잖아. 1차 과목이니까. 양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쉽게 공부해보자고 그래서 세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인생을 잘못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을 세우자.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60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때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없어요. 자, 내가 60점을 맞으려면 1차 평균 60점, 2차 평균 60점입니다. 그러면 민법이 있고 학개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민법 40문제하고 학개론 40문제죠? 그죠? 그러면 전체 80문제 중에서 몇 개 맞아야 돼요? 그렇죠. 68에 48이니까 48개만 맞으면 돼요. 그 48개를 어떻게 맞을 거냐? 여기서 24개를 맞추고 여기서 24개를 맞춰서 48개를 맞추겠다. 60점 맞죠? 근데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에서 16개를 맞추고요. 여기서 32개를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2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16개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쪽에서 32개를 맞추고 이쪽에서 16개를 맞추고요. 자, 방법은 2가지입니다. 둘 다 열심히 해가지고 둘 다 평균 점수를 내는 방법 하나. 아니면은 하나를 내가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를 맞추고 하나는요, 꽈락만 면하는 방법 하나. 자, 그러면 내가 둘 다 24개를 맞춰가지고 평균 60점을 맞추겠다. 그러면 2과목 다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만 열심히 하겠다. 하나는 수업 시간에만 꾸준하게 들어서 꽈락만 면하겠다.
40문제 중에서 16개만 맞추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는 방식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왜냐면 2개를 다 가지고 가려면 공부할 분량이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방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방법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부량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량을 늘리게 되면은 법률 과목은요, 특히 세법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알면 알수록 늪이에요.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워지면은 공부하기가 싫어지겠죠?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걸 나는 전략 과목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삼는 과목은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약 한 70%를 투자하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비전략 과목에서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기본 점수만 맞아주면 되겠죠. 16개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맞아요. 수업 시간에만 안 빠지고 나와도 16개는 무조건 맞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세우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과목, 쉬운 과목. 내가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 과목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밌어. 이런 과목 있죠? 없을까요? 그러면 좀 덜 어려운 과목. 그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전략 과목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과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비전략 과목은 기본상 어려운 것은 버리시라고요. 자, 100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사주가 안 맞는 과목이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사주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럼 백날 들어봤자 몰라요. 그걸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내가 쉽고 재밌고 알 수 있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 과목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비전략 과목 같은 데에서는 뭐 하면 돼요? 16개 이상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공부 분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양이 줄어들면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양이 늘어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다 듣고 수업은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11월 달, 12월 달 한번 들어보고 나면은 딱 감이 올 거예요. 이 과목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과목 내에서도요. 파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민총이 있고 민법 총칙이 있고 계약법이 있고 뭐 채권법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이 정도에서 나는 이 부분은 재밌어.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놔두시고 쉬운 부분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세우셔야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부담이 좀 덜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60점만 맞으면 되겠구나. 나는 60점이 목표다. 절대 100점을 목표로 삼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보다 뭘 틀리지 말자고요. 그래요. 자, 우리가 40문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문항수를 상중하로 나눠볼게요. 문제의 난이도를. 항상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올해 시험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라는 거 물어보거든요.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40문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0문제 중에서. 네. 3문제에서 5문제예요. 자, 이거 다 틀려도 의미 있어요? 다 틀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10문제? 아니에요. 여기가 20문제예요. 20문제. 이게 나머지 부분. 그러면 얘만 맞춰도요. 24개는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이걸 풀어내면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걸 풀어낸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쉬운 문제 10문제를 놔두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붙잡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알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봅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문제는
이걸 열심히 하신 분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 여기서 다 틀려요. 아, 맞아. 나 그거 아는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이래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어려워하는 것은 버려라.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모르겠다.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전체적으로 해드리긴 해드리지만 하다 보면은 아, 나는 어려워. 나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건 버리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수업은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버리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관식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객관식 문제니까 결국에는 뭐 하면 돼요? 찍으면 돼요. 뭐 어렵고 모르는 문제는 그냥 찍으세요. 답안지만 딱 넣고 찍으시면 한 번으로 쭉 찍잖아요. 하나는 맞아요, 무조건. 또 나가라 다 나가라 이딴 식으로 찍으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부분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산수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적분을 풀어낸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구단을 틀리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적분 문제하고 구구단 문제하고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적분 문제는 한 문제 나오는데 구구단 문제는 9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적분을 풀어내는 것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구구단을 틀리지 말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수험생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 너 공부 잘하잖아. 아, 너 부럽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 이게 아니라 내 공부하시라고, 내 공부.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똑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잘하는 파트가 있고 내가 잘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하니까 나도 이 사람 따라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거 절대평가라 그랬죠?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경쟁하지 마시고 서로 다독거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게요. 이렇게 가리고 뭐 봐요. 뭐 적을 때도 이렇게 가리고 적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이 사람이 내 걸 본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없어요. 너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하고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컨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하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너한테 안 알려줄 거야.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데 괜히 니만 합격하고 나는 떨어지면은 나만 손해잖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아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고요. 서로 다독거려야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셨어요? 자,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여러분들한테는 교주입니다. 돈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습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 세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라고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해요. 안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가세요. 왜냐면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법이 개정된 게 나온 게 아니라 개정안이 나와요. 그게 국회를 통과를 해야 시행이 돼요. 근데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것, 아직 통과가 불분명한 것들을 뉴스에서는 먼저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괜히 여러분들께서 뭐 하시느냐? 그거 이렇게 바뀌었다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적으로 아는 내용을 여기에서 적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말 자체를 그대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학원을 믿으세요.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학원에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세요. 웃긴 게 저도 계속 그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저도 벌써 이 수업을 한 지 한 15년 된 것 같네요. 꽤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제 작년까지 방문각에 있다가 지금 올해 이제 이쪽 메가랜드로 지금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수험생들 쭉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옆에 사람한테 다독거립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그래놓고 본인 스스로한테는요. 근데 나는 어떡하지? 나는 못하는데? 이래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왜 남을 먼저 다독거려요? 본인 스스로를 먼저 다독거려요. 나 할 수 있어. 나 분명히 이 학원 믿고 이 선생님들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어. 그러시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커리큘럼이
11월 달, 12월 달 이론 한 번 듣죠? 1월 달, 2월 달 이론 한 번 듣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 4월 달 또 이론 한 번 듣고 5월 달, 6월 달 이론 한 번 듣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자, 이게 우리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면 이론을 한 번 듣고 또 이론을 두 번 듣고 이론을 세 번 듣고 이론을 네 번 듣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론 네 번 딱 듣고 나서 요때 모의고사를 딱 보죠?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누가요? 다른 분이?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요때 지금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몇 점 정도 나오느냐? 물론 잘 보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30점 나와요. 그러면 요때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나오느냐? 30점 나온다고요. 점수 올해 뭐 많이 나올 것 같죠? 대부분 착각하는 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아요. 내 모의고사 점수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요, 바닥을 기다가 어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때예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자,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80%를 써야지만 점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책으로 연애 배운 사람하고 실제에서 연애해본 사람하고 누가 더 연애 잘해요? 당연한 거예요. 자,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운 사람하고 실전에서요, 두드러 맞으면서요, 싸움 배운 놈하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실전에서 싸움한 놈이 이겨요. 마찬가지예요.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지 이론 죽어라고 해봤자 점수 안 나와요. 근데 이론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벌써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을 공부했는데 바닥이 달아? 그러면 사람이 지쳐요. 본인 스스로가 지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내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내 한계는 여긴가 봐.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실력은 쌓여갑니다. 쌓여가는데 단지 그걸 보따리를 풀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풀어줄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근데 처음부터 이걸 풀어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루해져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할만해요. 두 번째 가도 재밌어요. 세 번째 가면 느낌이 이상해요. 네 번째 가면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해요. 근데 포기하려고 봤더니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질질질 끌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남 탓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믿으시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모의고사 때 물론 점수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내가 2점수인데 남은 2점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이 사람이든 요때 점수는 모르는 거예요. 요때 점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이 학원에 대한 믿음이나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하찮은 시간 아니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효익 자체가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사기예요, 사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요 세법이죠. 이제 오늘부터 배울 이 세법, 이 내용이 대학교에서 2년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2달에 배워요. 이건 거의 다단계보다 더 심한 사기예요. 이게 가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게 가능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무한 반복. 그래서 반복을 시키고 또 반복을 시키고 또 반복을 시키고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웠던 부분들, 이해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시험 점수는 여러분들 합격 점수는 시험 당일날 점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점수가 몇 점이 나오든지 간에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네 점수나 내 점수나 지금은 의미 없는 점수다. 어차피 시험 당일날 우리 둘 다 합격하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6번째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냐, 1차를 합격을 해서 2차만 하시는 분들 또는 평소에 점수 잘 나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너 잘하니까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잘하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감은 똑같아요. 아무리 모의고사 100점 나온다고 해서 실전에서 100점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 너는 잘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너는 잘하니까 좋겠다. 부담 없겠지. 부담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12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나 6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해보자. 항상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재밌게 공부하시고요. 아셨죠? 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천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뛰어나고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뛰어나고요. 즐겁게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농담은 잘 못해요. 제가 워낙에 개그가 없어서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그냥 수업만 쭉 해나갈 건데 그래도 약간은 좀 지루한 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재밌게 수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자, 세법은 암기가 아니라 뭐 하시라고요? 이해. 자, 여러분들 세법이 1년에 몇 번이나 개정이 될까요? 세법이 1년에 몇 번이나 개정될 것 같아요? 최소한 6번입니다. 민법이 개정이 얼마 만에 되는지 아세요? 민법 개정이? 보통 한 10년에 한 번이에요. 제일 부러워 죽겠어요. 민법이나 다른 과목들요. 요약집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을 써먹을 수 있어요. 세법은 요약집을 한 번 만들어 놔도 1년을 못 써먹어요. 중간에 계속 개정이 되니까.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세법이 왜 그렇게 자주 개정이 될까요? 경기랑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환경에 맞춰서 세법이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경기라는 게 예전에는 조금씩 변해갔지만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요, 수시로 엄청난 변화를 많이 가져오죠. 자, 경기가 활성화가 됐다, 경기가 불황이다, 이런 이야기에 수시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움직여야 돼요? 돈이 움직여야 돼, 돈이. 어차피 경기라는 것은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현재 뭐 부동산 경기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을 때 정부에서 경기 부양 정책 뭐 이런 것들, 투기 억제 정책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때 1순위로 무슨 정책부터 나와요? 1번이 금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네, 금리를 내렸네, 어땠네, 저쨌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게 항상 2번이 세금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경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게 세법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세법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 왜 현재 이런 법이 나왔을까? 그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는 암기가 뛰어나면 암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암기를 하게 되면 기억력이 짧아요. 두 번째는 문제가 변형이 되면 못 풀어내요. 단순 암기를 하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다고 해서 미적분이나 적분 같은 경우를 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자체의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는 뭐부터 물어볼 거냐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부터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외워야 될 것들은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들 몇 가지는 외워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저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좀 가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해를 하는데 암기하고 이해 중에서 시간이 어느 게 더 짧게 걸려요? 암기가 더 짧죠. 암기는 빨리 할 수 있죠. 이해는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암기는 언제 하시면 돼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만 하시면 돼요. 우리 벼락치기 공부할 때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때 하면 되고, 그러면 이때까지 한 7번 정도 4번, 5번, 6번 정도를 반복을 할 건데 6번 정도 반복하면서요. 암기 사항들을 못 외웠을까요? 기본적인 건 외우겠죠.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공법이라든지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암기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기준점을. 그러면은 그러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뭐 앞자 따서 외우든지 어쩌든지. 근데 세법은 그러지 마시라고요. 암기할 사항 제가 한 4-5개밖에 안 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해를 하시라고 할 거예요. 이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 그걸 이해를 좀 하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자, 기출문제. 자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출제됐던 문제는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약간 문제가 변형이 돼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세법 같은 경우는 16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잡아놔도 10개는 맞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풀지 마세요. 다양하게 풀어봤자 의미가 없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완벽하게. 그래서 아예 이 문제를 딱 보면 얘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그 포인트가 눈에 보여요. 글자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한 거지 이론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뭐 하셔야 되느냐? 기출문제 등을 반복해서 좀 풀어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매주 모의고사 문제, 일일학습 문제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문제에 익숙해지는 사람만이 나중에 점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세법 공부할 때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전달을 해드렸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쉬었다 갑니다.